말장수의 딸 로런스 1922년. 그래 메이벌, 이제 넌 어쩔 작정이냐? 조우가 바보처럼 경박하게 물었다. 그는 자기 처지는 꽤 탄탄하다고 느꼈다. 대답을 들어보려고도 않고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혀끝으로 담배 알갱이를 밀어 뱉어냈다. 제 처지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만큼 그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다. 삼형제와 누이는 쓸쓸한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산만 하나마 상이 비슷한 것을 해보는 중이었다. 아침 우편으로 가족의 운명에 최후의 결론이 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묵지가 마호가니 가구로 꾸며진 처량한 식당부터가 마치 어서 처치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상의를 해보았자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다. 식탁에 퍼질러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막연히 생각해보는 세 남자에게는 묘한 무능의 기미가 있었다. 여자는 혼자였다.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뚱한 표정의 27살의 젊은 여자. 여자는 남자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남자 형제들이 불독이라 부르는 감정이 없는 듯 굳은 표정만 아니라면 그녀는 괜찮게 생긴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깥에서 어지러운 말발굽 소리가 났다. 세 남자는 모두 의자에 퍼질러 앉은 채 지켜보았다. 큰 길과 좁은 잔디밭을 갈라놓은 금푸름 호랑가시나무 덤불 너머로 바로 자기네 마당에서 열을 지어 기세 좋게 몰려나가는 이 지방 말들의 행렬이 보였다. 운동을 시키려 몰고 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들의 손을 거쳐갈 마지막 말들이었다. 청년들은 비판적이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모두 생활의 몰락에 겁이 났고 닥쳐온 재앙 생각에 내면적 자유를 모두 상실해버렸다. 그렇지만 세 청년은 훌륭한 체격의 멋진 젊은이들이었다. 맞이인 조우는 33살로 떡 벌어진 어깨에 혈기왕성한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얼굴이 붉고 두툼한 손가락으로 검은 콧수염을 비비 꼬아댔으며 깊이가 없는 불안한 눈을 하고 있었다. 웃을 때면 관능적으로 이를 드러냈으며 행동 거지는 둔했다. 그는 이제 무기력하고 멍한 표정, 일종의 몰락의 상실감을 담은 눈길로 말들을 지켜보았다. 커다란 진말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머리와 꼬리를 이때의 연결해 놓은 말은 모두 네 마리로 큰 길에서 새길로 갈라지는 데까지 건들건들 걸음을 옮겼는데 검은색 고운 진흙에다 커다란 발굽을 비웃듯 박아가면서 커다랗고 둥근 엉덩이를 요란하게 실룩거리고 모퉁이를 돌아 새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몇 발짝 총총 걸음을 떼어놓았다. 동작 하나하나에서 거대하고 깨느른한 힘과 복종의 을매인 우둔함이 드러났다. 선두의 말구종은 고삐를 잡아채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행렬이 시야에서 벗어나 새길로 접어들고 엉덩이들이 잠결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며 산 울타리 뒤를 지나갈 때 실룩대는 커다란 엉덩이들 사이로 맨 끝에 가는 말의 팽팽하고 꼿꼿하게 치켜 올라간 꼬리가 빳빳하게 삐져나왔다. 조우는 멍하고 절망적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에게 말은 거의 자기 몸이나 진배 없었다. 이제 그는 자기는 끝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도 그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와 약혼을 한 사이였고 따라서 근처 대저택의 집사로 있는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굴레를 뒤집어 쓸 것이다. 그의 인생은 끝났고 그는 복종하는 짐승 신체가 될 터였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귀에 울려대는 가운데 그는 부담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어리석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을 뻗어 접시에서 베이컨 껍질 몇 조각을 집어 들릴 듯 말 듯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벽난로 철망에 기대 누워있는 테리어한테 던져주었다. 그는 개가 그것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며 그 동물이 자기의 눈을 들여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는 희미한 미소를 얼굴에 떠올리며 바보같이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베이컨 구경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응 이놈아? 개는 침울한 기색으로 꼬리를 슬그머니 흔들더니 엉덩이를 내리고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고 누웠다. 식탁에는 다시 무기력한 침묵이 깔렸다. 가족 회의가 파하기 전에는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던 조우는 거북한 자세로 몸을 쭉 펴고 앉아 있었다. 둘째인 프레드 헨리는 꼿꼿하고 균형 잡힌 자세에 빈틈이 없었다. 그는 말들이 지나가는 것을 좀 더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도 조우처럼 동물이라면 그는 지배받는 동물이 아니라 지배하는 동물이었다. 그는 모든 말의 주인이었고 행동거지에도 너그러운 주인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그렇지만 인생사의 주인은 못 되었다. 그는 거친 갈색 콧수염을 입술에서 위로 밀어 올리며
속을 알 수 없이 무감하게 앉아있는 누이를 짜증스러운 눈초리로 헐깃 바라보았다. 얼마 동안 루시 누나한테 가서 지낼 거지, 어? 그는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프레드 헨리가 집요하게 말했다. 부엌대기로 가려무나? 조우가 짧게 끼어들었다.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 같으면 간호사 훈련을 받으러 갈 텐데? 가장 나이가 어린 멜컴이 말했다. 그는 이 집안의 귀염둥이로 풋풋하고 말쑥한 얼굴의 22살 먹은 청년이었다. 그렇지만 메이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한테 대고 또 그녀가 자리에 없는 듯 하는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들어넘겼다. 벽난로 위 대리석식에서 30분을 알리는 부드러운 종소리가 나자 개는 불안스레 깔개에서 일어나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질없는 회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었다. 에이, 됐어. 조우가 뜬금없이 말했다. 난 좀 나가봐야겠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기수처럼 양무릎을 쫙 벌려 아래로 휙 내려 다리를 빼낸 다음 벽난로로 갔다. 그렇지만 방에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할지, 뭐라 말할지 궁금했다. 그는 파이프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개를 내려다보며 높이 꾸민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갈래? 너 나랑 갈래? 지금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갈 텐데 알겠냐? 개는 슬그머니 꼬리를 흔들었고 남자는 턱을 내밀며 손으로 파이프를 가리고 열심히 담배를 뻐끔거리면서 담배에 정신이 팔린 멍한 갈색 눈으로 내내 개를 내려다보았다. 개는 불신에 찬 서글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조우는 진짜 기수처럼 양무릎을 바깥쪽으로 하고 서 있었다. 루시 누나한테서 편지는 받았니? 프레드 헨리가 누나에게 물었다. 지난주에 라는 무색무취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 뭐라고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었다. 거기 와서 지내라고 하더냐고. 프레드 헨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래. 그렇다면 그러는 게 낫지. 월요일에 가겠다고 해. 대답은 침묵이었다. 너 그렇게 할 거지, 응? 프레드 헨리가 좀 성을 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력감과 짜증에 찬 침묵이 방 안에 감돌았다. 멜컴은 얼빠진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마음을 정해야 할 거다. 조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될 테니. 젊은 여자는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앉은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잭 퍼거슨이네. 일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멜컴이 소리쳤다. 어디? 조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방금 지나갔어. 들어오고 있어? 멜컴은 목을 빼고 대문 쪽을 내다보았다. 그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메이블은 마치 형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식탁 무리맡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부엌 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개가 일어나 날카롭게 지저댔다. 조우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어서 와.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외투와 자주색 털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트위드 모자를 머리에 깊이 눌렀었는데 모자를 벗지는 않았다. 중키의 얼굴이 좀 길고 창백하며 눈은 피곤해 보였다. 어이, 잭. 그래, 잭. 멜컴과 조우가 외쳤다. 프레드 헨리는 간단히 잭이라고만 했다. 잘 지냈어? 새로 들어온 남자가 물었는데 프레드 헨리한테 하는 말이 불명했다. 여전하지 뭐. 수요일까지는 집을 비워줘야 해. 감기 걸렸나? 좀 심하네. 잠깐 이따 가지 그래? 나보고 이따 가라고? 두 다리로 설 수 없게 되면 아마 그때는 그럴 수 있겠지? 젊은 남자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스코틀랜드 억양이 약간 있었다. 그거 아주 곤란한 일이네, 안 그래? 조가 떠들썩하게 말했다. 의사가 감기에 걸려 콜록거리고 다닌다면 말이야. 환자들 보기에 안 좋고 말이야. 젊은 의사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몸이 어디에 안 좋으신 거요? 그가 비꼬듯 물었다. 그런 거 없네, 자네. 눈이 어떻게 됐나? 병은 무슨? 그런데 왜? 환자 걱정을 하도 하기에 당신도 환자인가 보다 했지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여태껏 이 몸은 의사 따위한테 신세 져본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절대 없길 바라. 조우가 받아쳤다. 그때 메이블이 식탁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모두들 그녀의 존재를 깨닫게 된 듯 했다. 그녀는 접시를 한 대 모으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무감한 얼굴로 쟁반을 들고 식당에서 나갔다. 그럼 모두들 언제 떠나나? 의사가 물었다. 나는 11시 40분 차를 탈 거요. 멜컴이 대답했다. 경마차로 내려갈 거요, 조우 형? 그래 이놈아, 경마차로 내려갈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그럼 들여다 놓는 게 낫겠어. 그럼 잘 있어요, 잭. 떠나기 전에 못 만날지도 모르니 말이야. 멜컴이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가 나가고 다리 사이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우가 따라 나갔다. 참 고약하게 되었네. 브래드 헨리와 단둘이 남자 의사가 외쳤다. 수요일 전에 떠나나? 그러라는 명이 내렸어. 상대방이 답했다. 어디? 노샘프턴으로? 맞아. 제 얘기를 퍼거슨이 은근한 유감을 드러내며 외쳤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다 정리가 된 거야? 퍼거슨이 물었다. 대충. 다시 이야기가 끊어졌다. 아, 자네가 보고 싶을 거야, 프레디? 젊은 의사가 말했다. 나도 자네가 보고 싶을 거야, 잭. 상대방이 화답했다. 지독히 보고 싶을 거야? 의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브래드 헨리는 옆으로 몸을 돌렸다. 할 말이 없었다. 메이블이 식탁을 마주 치우려고 다시 들어왔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퍼비인 양? 버거슨이 물었다. 언니네로 갈 건가요? 메이블은 그 흔들림 없고 위험해 보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피상적인 평온을 뒤흔들며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에이, 그럼 도대체 어쩔 작정인데 어쩔 생각인지 말해봐. 브래드 헨리가 쓸데없이 열을 내며 외쳤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흰 식탁불을 깨고 시어니를 천을 덮었다. 아니 뭐 저렇게 뚱한 년이 다 있어? 오빠가 투덜거렸다. 그렇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무감한 얼굴로 일을 마쳤고 그러는 내내 젊은 의사는 관심 깊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브래드 헨리는 나가는 그녀를 노려보며 화가 나 부르퉁한 표정으로 입술을 앙다물고 격심한 반감으로 가득한 눈총을 쏘아댔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네? 그는 억눌린 듯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가 물었다. 그걸 내가 어찌하나? 상대방이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의사는 몸을 일으켰다. 오늘 밤에 만날까?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래, 어디서 만나는 거지? 제스테일이나 들러볼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감기가 더 심해서 말이야. 아무튼 달과 별에는 잠깐 들릴 거야. 그럼 오늘 밤만큼은 리지하고 메이가 바람을 맞는 거네, 응? 그렇지. 몸 상태가 지금 같다면 말이야. 뭐 이러나 저러나. 두 청년은 복도를 지나 함께 뒷문으로 갔다. 집은 크지만 지금은 하인도 없어 황폐했다. 집 뒤편에는 벽돌이 깔린 앞마당이 있고 그 너머로는 붉은 자갈을 잘 깔아놓은 양편에 마구간에 있는 큰 마당이었다. 다른 터인 쪽들로는 경사지고 습한 어두운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렇지만 마구간은 비어 있었다. 이 집안의 아버지 조지프 퍼비는 무학인데 상당히 큰 말장수가 되었다. 마구간에는 말이 가득했고 말과 말장수, 구종들이 왔다 갔다 대단히 북적였었다. 그때는 부엌에도 하녀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노인은 재산을 만회해버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다. 그는 이제 죽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남은 것은 빚과 협박뿐이었다. 여러 달 동안 메이블은 하녀도 없는 큰 집에서 궁핍을 견디며 쓸모없는 남자 형제들을 위해 살림을 꾸려갔다. 그녀는 10년 전부터 살림을 맡아왔다. 그렇지만 전에는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야만적이고 거칠다 해도 돈이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남자들의 입이 거칠다거나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들한테 나쁜 소문이 나든다거나 남자 형제들한테 사생아가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돈이 있는 한 자신의 위치는 확고하다고 느끼며 그녀는 말도 잘 섞지 않고 지극히 오연한 태도를 취했다. 말장수와 거친 남자들 말고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언니가 떠난 후로 메이블한테는 이야기를 나눌 만한 동성 친구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14살 때 세상을 뜬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 속에서 살아갔다. 방식은 다르지만 그녀는 아버지도 사랑했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느낌을 가졌다. 그가 54세의 나이에 재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굳게 닫아그렸다. 이제 그는 식구들 모두를 절망적인 빚더미에 몰아넣은 채 세상을 떴다. 가난한 시기에 그녀는 고생이 심했다. 그렇지만 이 집안의 모든 식구를 지배하는 퉁명스럽고 동물적인 묘한 오연함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메이블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렇지만 허둥지둥 두리번거리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냥 예전처럼
자신의 집을 갈 것이었다. 신이 어찌 되든 그 열쇠는 언제나 자기가 손에 거머쥘 것이었다. 생각을 지운 채 고집스럽게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생각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 듯 무엇하겠는가? 이제 끝장이라는 것으로 충분했고 빠져나갈 길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작은 마을의 중심가를 우울하게 지나다닐 필요도 없었다. 가게로 들어가 가장 싼 먹을거리를 고르느라 품위를 떨어뜨릴 필요도 더 이상 없었다. 그것도 이제 끝났다. 그녀는 아무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을 지운 채 고집스럽게 그녀는 일종의 희열 속에서 완성을 향해 그녀 스스로 영광된 자리에 올라 영광된 자리에 오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 했다. 오후에 그녀는 가위와 스펀지 그리고 조그만 소리든 작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들판은 충충한 암록색을 띠고 멀지 않은 주물 공장들에서 내뿜는 연기로 대기가 시커먼 잿빛으로 물든 차가운 겨울날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은밀하게 마을 큰 길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 교회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 가면 그녀는 언제나 마치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는 듯 안전한 느낌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교회 묘지의 단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솟은 교회의 그늘날의 무덤들 가운데로 들어서면 마치 다른 나라에라도 온 것처럼 세상의 입김에서 벗어나 두터운 묘지 담안에 들어앉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무덤의 풀을 뜯고 분홍빛이 감도는 흰색의 작은 국화꽃들을 양철 십자가 속에 늘어놓았다. 이 일이 끝나자 옆의 무덤에서 빈 단지를 가져다 물을 길어 정성스럽고 매우 꼼꼼하게 대리석 묘비와 갓돌을 스펀지로 닦아냈다. 이 일에서 그녀는 참된 만족을 맛보았다. 어머니의 세계와 직접 접촉하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와 미묘하고 친밀하게 결합되는 듯 순수한 행복에 가까운 기분을 느끼며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일을 해나갔다. 그녀가 여기 현세에서 영위하는 삶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죽은 자의 세계보다 훨씬 현실감이 덜했던 것이다. 의사의 집은 바로 교회 옆에 있었다. 보조 고용 의사에 불과한 퍼거슨은 시골을 돌아다니며 왕진하는 생활의 노예였다. 이제는 외래 환자를 보기 위해 의원으로 서둘러 돌아가던 그는 그 기민한 눈길을 묘지 쪽에 던졌다가 무덤에서 일하고 있는 처녀를 보았다. 완전히 일에 몰두한 모습이 먼 곳에 있는 존재처럼 보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어떤 신비한 힘이 그의 속에서 깨어났다. 마법에 걸린 듯 그녀를 지켜보며 그는 걸음을 늦추었다. 그의 시선을 느낀 그녀가 눈을 들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둘 다 어쩐지 상대방에게 들킨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며 곧장 눈을 돌려버렸다. 그는 모자를 들어 인사를 하고는 계속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의식에는 묘비를 내려다보던 고개를 들어 커다랗고 기이한 눈으로 천천히 자기를 쳐다보던 그 얼굴의 기억이 환영처럼 뚜렷이 남아있었다. 정말 기이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최면에 걸리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독한 마약이라도 마신 것처럼 그의 전 존재를 휘어잡는 묵직한 힘이 들어있었다. 이제껏 그는 무기력하고 맥빠진 느낌이었다. 이제 다시 생명을 되찾고 안달복달하는 일상의 자아로부터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기다리는 환자들의 약병에 싸구려 약을 서둘러 채워 넣으며 최대한 빨리 의원에서 일과를 마쳤다. 그러고는 끊임없이 서두르며 티타임 전에 돌아봐야 할 대여섯 명의 환자를 방문하러 다시 출발했다. 그는 항상 가능한 한 걷는 쪽을 좋아했는데 특히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다. 움직이면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았던 것이다. 오후도 지나가고 있었다. 축축하고 묵직한 냉기가 서서히 뼛속까지 스며들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잿빛으로 가라앉은 추운 겨울 날씨였다. 그렇지만 생각할 필요도 눈여겨볼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는 서둘러 언덕에 올라 석탄재를 깔아놓은 시커먼 경주로를 따라 암록색 들판을 가로질렀다. 농촌지대의 얕은 골짜기 너머 멀찌감치 탑과 탑의 뾰족 지붕 그리고 쓰러져가는 초가치 집들이 옹기종기 낮게 웅크리고 있는 작은 읍내가 보였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읍 변두리점에 골짜기로 이어지는 비탈길 위로 올드 메도우와 퍼빗네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있는 쪽을 향해 비탈길에 서 있는 마구간과 바깥채들이 뚜렷이 보였다. 그래, 이제 저 집에 가는 것도 몇 번 안 남았구나. 소일거리가 하나 더 사라지고 찾아갈 곳이 한 군데 더 사라지는 것이었다. 낯설고 볼품없는 이 작은 읍내에서
유일하게 즐겨 어울리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오로지 일만이, 고단한 일과만이, 그리고 광부와 제철공들의 집에서 집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만이 남았을 뿐. 이 일로 그는 녹초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일을 무척 원하기도 했다. 노동자 집안에 들어가는 일, 이를테면 그들 삶의 가장 내밀한 육체 속에 들어가는 일은 그에게 하나의 자극제였다. 신경이 자극되고 충족되었다. 거칠고 과묵하며 감정이 풍부한 남녀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지겹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것은 흥분되는 일이었으니 강렬한 정서를 지닌 이 거친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의 신경에 곧장 와닿는 자극제였다. 올드메도 아래쪽으로 푸른 습지대가 펼쳐진 야트막한 분지에 네모난 깊은 못이 있었다. 풍경을 둘러보던 의사의 예리한 눈은 들판 초입의 문을 지나 연못 쪽으로 내려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찾아냈다. 그는 다시 바라보았다. 메이블 퍼빈 같았다. 그의 마음은 돌연 생기를 띠고 집중되었다. 왜 저리로 내려가는 것일까? 그는 위쪽 비탈길에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 확실히 보이는 것이라고는 해저문은 분지에서 움직이는 검고 작은 형체뿐이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녀를 알아보다니 마치 천리안처럼. 그는 일상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듯 했다. 그렇지만 그녀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는 내내 시선을 집중했다. 만일 눈을 돌렸다가는 짙게 내리깔리는 그 칙칙한 어스름 속에서 그녀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말 것 같았다. 그녀는 자유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무언가 홀린 사람처럼 들판을 똑바로 가로질러 곧장 못 쪽으로 열심히 나아갔고 그 모습을 그는 찬찬히 눈으로 쫓았다. 못에 이른 그녀는 잠시 두기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그 검고 조그만 형체가 못 한가운데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것을, 고요한 물속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죽은 듯 가라앉은 오후의 어스름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는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는 질척한 습지대를 가로질러 산 울타리를 뚫고 나가며 무정한 겨울 어스름이 깔린 분지로 곧장 급히 달려 내려갔다. 못에 이르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두기에 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죽음처럼 고인 물을 뚫고 들어가는 듯 했다. 그래, 아마도 저것이 수면 아래서 아른거리는 그녀가 입은 검은 옷의 어두운 그림자일 것이다. 그는 천천히 못에 발을 들여놓았다. 바닥은 깊고 부드러운 진흙이었다. 발이 푹 빠지며 두 다리에 물이 죽음처럼 차갑게 휘감겼다. 발을 움직이자 차갑고 썩은 진흙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며 냄새를 풍겼다. 그 냄새가 뱃속으로 들어오자 불쾌해졌다. 그렇지만 역겨운 냄새도 아랑곳 없이 그는 못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넓적다리를 넘고 사타구니를 넘어 배 위까지 차올랐다. 끔찍하게 차가운 물 속에 하반신이 다 잠겼다. 그리고 바닥이 너무나 푹신하고 불안전해서 입까지 물에 잠길까봐 겁이 났다. 수영을 못하는 그는 두려웠다. 그는 몸을 좀 웅크리고 양손을 물밑으로 뻗어 휘저으며 더듬더듬 그녀를 찾아보았다. 죽은 듯 고인 차가운 몸물이 가슴 위로 넘실거렸다.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가 다시 양손을 물밑에 넣고 사사치 더듬어 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옷자락이 손에 닿았다. 그렇지만 옷자락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는 옷자락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 균형을 잃고 끔찍하게도 물에 빠졌다. 더러운 흙탈물 속에서 질식할 것만 같아 그는 미친 듯 허우적대며 잠깐이라도 숨을 쉬려 애썼다. 마침내 영웅 같은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발을 디딜 때를 찾았고 다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는 자기가 아직 이승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 사이 그녀는 근처에 떠올라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끄머잡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는 몸을 돌려 다시 무트로 향했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몸을 물 위로 좀 더 빼내며 그는 못 바깥으로 기어올랐다. 이제 물은 다리만 잠길 정도로 얕아졌고 못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벅찬 안도감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그 끔찍하고 축축한 잿빛 진흙에서 벗어나 두기 위로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그녀를 두기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물을 빼내고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얼마간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그녀가 되살아나는 기운이 그의 손에 느껴졌다.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물기를 닦아내고 자신의 외투로 몸을 감싸준 다음 침침한 암회색 세상을 들여다보듯 두리번거리더니 그녀를 안아들고 비틀거리며 뚝을 내려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그 길은 가늠할 수 없이 멀게만 여겨졌고 안아던 그녀가 너무 무거워서 절대로 집까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드디어 그는 마구간 마당에 이르고 그리고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그는 그녀를 벽난로 앞 깔개 위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집은 비어 있었다. 그렇지만 벽난로에 불은 피워져 있었다. 다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살펴보았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었으나 눈빛에 무언가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주변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2층으로 달려가 침대에서 몇 장의 담요를 가져와 불 앞에 펼쳐 따뜻하게 데웠다. 흙냄새가 진동하는 흠뻑 젖은 옷가지를 벗기고 수건으로 몸을 비벼 말린 다음 벗은 몸을 담요들로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술을 찾으러 식당으로 들어갔다. 위스키가 약간 있었다. 그는 먼저 한 모금 벌컥 들이키고는 그녀의 입에 조금 흘려 넣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마치 얼마 전부터 보고는 있었지만 이제야 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것처럼. 퍼거슨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왜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2층에서 마른 옷가지를 찾아 입으려고 외투를 벗는 중이었다. 그 죽음 같은 흙탕물 냄새가 견딜 수 없었고 자신도 병이 날 것만 같아 지독히 걱정이 되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가 물었다. 못에 들어갔어요. 그는 대답했다. 그는 이미 병이 든 것처럼 몸이 떨려와서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눈은 온통 그에게 쏠려 있어서 무기력하게 마주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이 캄캄해지는 듯 했다. 그의 떨림이 점차 잦아들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 생명이 되돌아와 어둡고 힘차게 다시 고동쳤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요? 내내 그의 얼굴에 시선을 못 박은 채 그녀가 물었다. 아마 잠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기운이 돌아온 그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상하게 긴장되고 조바심 나는 느낌은 이제 사라졌다. 지금도 정신이 나간 상태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하고 그는 진심으로 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얼굴을 돌렸다. 머리가 멍한 데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녀가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면서 이제 그는 겁이 났다. 그리고 그녀는 내내 뚫어지게 그를 응시했다. 걸칠 만한 마른 옷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가 물었다. 나 때문에 못에 뛰어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걸어서 들어갔죠. 그래봤자 어차피 머리까지 빠지고 말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망설였다. 2층으로 올라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욕망이 그의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꽉 붙들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의지는 잠들어 버린 듯 그는 여자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렇지만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만 이제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말했다.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그녀는 푹신한 방석을 베고 바닥에 누운 채 여전히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겠네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물러날 힘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소나기에 거머쥐고 있는 것 같이 그는 몸을 빼낼 수가 없었다. 혹은 어쩌면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나 앉았다. 그러더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다. 몸을 감싼 담요가 느껴지고 팔다리에 감각이 돌아왔다. 한순간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 찾기라도 하듯 정신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두려운 심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옷은 누가 벗겼어요? 그의 얼굴을 어김없이 정면으로 쳐다보며 그녀가 물었다. 내가요? 그는 대답했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요? 잠시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를 무섭게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홀린 듯 그저 서서 그녀를 응시했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 꿇음으로 앞으로 다가와 두 팔로 그의 몸을 서 있는 그의 다리를 감싸 안고 무릎과 허벅지에 가슴을 꼭 대고 이상한 발작적 자신감으로 그를 부여잡고 그의 허벅지를 몸에 꽉 누르고 그를 자기 얼굴로 목으로 끌어당기고는 처음 얻은 사랑의 승리감에 도취하여 겸허하고도 타는 듯한 연모어린 눈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그녀는 이상한 황홀감에 빠진 채 갈망과 승리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난 알아요. 그리고 젖은 옷 위로 그의 무릎에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잊은 듯 무릎에 다리에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는 그녀의 헝클어진 젖은 머리카락, 야생동물같이 드러난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놀랍고 당황스럽고 두려웠다. 그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고 싶어 해 본 적도 없었다. 물에서 구해냈을 때도 의사와 환자로서였다. 그녀에게 사적인 감정을 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이렇게 사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부터가 그에게는 대단히 거슬리고 직업적 명예가 훼손된 느낌이었다. 여기 이렇게 그녀가 자기 무릎을 끌어안고 있다니 끔찍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격렬한 반발감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바로 사랑을 탄원하는 그 강력한 눈빛으로, 바로 그 초연하고 무서운 승리에 찬 눈빛으로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빗줄기처럼 퍼져 나오는 듯한 그 섬세한 불꽃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그렇지만 그녀를 사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마음속 무언가가 굴복을 거부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그녀는 깊고 열렬한 확신을 담은 목소리로 거듭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그를 끌어당기고 자기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두렵고 약간 끔찍하기까지 했다. 정말이지 그녀를 사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손은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급히 손을 뻗었다가 그만 그녀의 벌거벗은 어깨를 붙잡고 말았다. 그 부드러운 어깨를 잡은 손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녀를 사랑할 생각은 없었다. 그의 모든 의지가 굴복에 저항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 어깨의 감촉은 경이롭고 그녀의 얼굴에 어린 환한 빛은 아름다웠다.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걸까? 그녀에게 굴복하다니 끔찍했다. 그렇지만 또한 그의 마음속 무언가는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내내 그녀를 외면하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을 죽인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두려움과 의심으로 크게 벌어지고 얼굴에서 빛이 쓰러지며 끔찍한 잿빛 그늘이 다시 드리웠다. 그는 그 눈에 서린 의문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의문 뒤에 어린 죽음의 표정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속으로 신음을 내뱉으며 그는 항복했고 자신의 심장이 그녀를 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 잠시도 떠날 줄 모르던 그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 기이한 물기가 천천히 차오르는 무슨 샘물처럼 그녀의 눈에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가슴 속에서 심장이 타올라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도저히 그녀를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팔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며 그녀의 얼굴을 자기 목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터져버린 것만 같던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듯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목줄기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목을 적시고 목에 움푹 팬 고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고 그는 영혼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머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을 몸에 꽉 끌어안아야만 했고 다시는 그녀를 놓아줄 수가 없었다. 꽉 끌어안은 자신의 팔에서 그녀의 머리를 놓아줄 수가 없었다. 그는 심장의 생명이기도 한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그렇게 있고 싶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축축하게 젖은 그녀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여태까지 안 나던 냄새가 갑자기 나기라도 하듯 그는 그 지독하던 고인 물냄새를 맡았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떼고 그를 쳐다보았다. 생각에 잠긴 속을 알 수 없는 눈길이었다. 그는 그 눈길이 겁나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그 무섭고 생각에 잠긴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 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다시 그를 향한 그녀의 얼굴에는 어렴풋이 섬세한 홍조가 어리고 눈에는 그 무서운 환희의 광채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것이 정말로 무서웠지만 이제는 차라리 그것을 보고 싶었다. 의심하는 표정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당신 나를 사랑해요? 그녀가 좀 머뭇거리며 물었다. 예. 그렇게 답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 진실이 아니었어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너무나 새로운 진실이었기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란 방금 찢어진 심장을 다시 찢어 벌리는 일만 같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얼굴을 들었고 그는 몸을 굽혀 부드럽게 그녀의 입에 영원한 서약인 그 한 번의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입맞춤을 할 때 다시 가슴 속에서 그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그녀를 사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다 끝난 것이다. 그는 10년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다가갔고 뒤에 남겨둔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시들어버렸다. 입맞춤 뒤에 그녀의 눈에는 다시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몸을 떼내더니 얼굴을 모로 숙이고 손을 무릎에 포갠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아주 천천히 떨어졌다.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도 거기 난로 앞 깔개 위에 미동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너진 심장의 기이한 고통에 맥이 다 빠져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를 사랑하다니, 이런 게 사랑이라니, 이런 식으로 찢겨 열리게 되다니. 의사인 그가 모두들 알면 얼마나 비웃을 것인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웠다. 그런 생각에 이상하고 적나라한 고통에 휩싸이며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떨어지는 눈물이 보였고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한쪽 어깨에 아무것도 덮지 않아 완전히 드러난 한쪽 팔을 그는 처음으로 보았고 조그만 한쪽 젖가슴도 방안이 거의 캄캄해졌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다. 왜 울어요? 그는 달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면서 눈에는 눈물 뒤로 수치스러워하는 어두운 표정이 감돌았다.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녀는 반쯤 겁에 질려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드러난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은 부드럽고 나지막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팔을 잡은 부드럽고도 파고드는 듯한 손의 감촉이 곤혹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가볼게요. 그녀는 말했다. 가서 마른 옷을 갖다 줄게요. 왜요? 그가 말했다. 난 괜찮아요.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옷을 갈아입으면 좋겠어요. 그가 팔을 놓자 그녀는 좀 겁먹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담요로 몸을 감쌌다. 그렇지만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입 맞춰줘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반쯤은 화가 난 짤막한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담요에 발이 휘감겨 불안한 자세로 일어섰다.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담요에서 발을 빼내고 몸을 잘 가리려 허둥대는 그녀의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다. 그는 무자비하게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담요를 질질 끌며 걸어가자 그녀의 발과 하얀 다리가 얼핏 보이자 그는 담요로 감싸줄 때 그녀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려고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그는 그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온몸으로 거부했다. 어두운 집안에서 누군가 자빠진 듯 둔한 소리가 나서 그는 흠칫 놀랐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옷 있어요? 그는 일어나 청개 밑으로 가서 그녀가 아래로 던져준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집어들었다. 그리고 난로가로 돌아와 몸을 닦고 말린 다음 옷을 입었다. 옷을 다 입은 그는 자신의 몰골을 보고 씩 웃었다. 불이 사그라들고 있어서 그는 석탄을 더 올려놓았다. 호랑가시 나무들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들 뿐 집은 이제 아주 캄캄했다. 그는 벽난로 위에서 찾아낸 성냥으로 가서 불을 켰다. 그리고 자기 옷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낸 뒤 젖은 옷가지를 뚫뚫 뭉쳐 부엌방에 집어던졌다. 그런 다음 천천히 그녀의 축축한 옷들을 따로 한데 모아 부엌방의 구리 덮개 위에 올려놓았다. 벽시계를 보니 6시였다. 그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는 다시 병원에 가봐야 했다. 얼마간 기다려도 그녀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청개 밑으로 가서
크게 외쳤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거의 곧바로 그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인 검은 명주 드레스 차림에 아직 젖었지만 머리도 단정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옷 입으니까 보기 싫네요. 그녀가 말했다. 꼴볼견이에요? 그는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 수줍어했다. 차를 끓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가봐야 해요. 꼭 가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긴장과 의구심이 어린 눈을 크게 뜨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다시 가슴에 몰려오는 통증에 그는 자기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가가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열정적으로 심장에서 우러난 고통스러운 입맞춤을 했다. 그런데 내 머리에서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녀는 심란해하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몰골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끔찍해요. 아, 세상에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상심에 찬 쓰라린 흐느낌을 터뜨렸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끔찍한 몰골인데.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그는 그녀를 달래려 애쓰며 그녀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말했다. 난 당신을 원해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빨리. 가능하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그렇지만 그녀는 그저 마구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쳤다. 끔찍한 기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끔찍해 한다는 걸 알아요. 아니요. 난 당신을 원해요. 당신을 원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한테는 남자가 자기를 원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두렵게까지 느껴지는 그 끔찍한 의조로 맹목적으로